한양 변두리 허름한 초가집에서 만식과 덕보 형제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널어둔 옷가지가 바람에 팔랑이고 있었으나 그들의 배는 아침부터 팔랑일 기력이 없었죠. 형님,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슬슬 고프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좀 움직여볼까? 어디로 말입니까? 오늘은 머릿고기에 막걸리다. 만식은 의기양양하게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모가 고개를 들고 그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죠. 이보게, 만식이. 또 외상하려고 온 게면 당장 돌아가. 하지만 만식은 주모의 말을 흘려듣고 익숙한 손짓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기 한 접시만 내오시게. 막걸리도 한 사발만 부탁하네. 또 속을 줄 알고. 내가 돈 없는 사람한테 퍼줄 만큼 한가한 줄 아는가? 주모는 허리에 손을 얹고 눈을 부라렸지만 만식은 껄껄 웃으며 말하는데 이보게 주모. 사람이란 밥심으로 사는 법이요. 내가 배를 채우면 기운이 나고 기운이 나면 장가를 가고 장가를 가면 처갓집이 있을 것이며 처갓집이 있으면 내가 외상값을 내지 않겠소이까? 주모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 개소리여? 외상값도 못 갚는 주제에 장가 타령이야? 그래서 술 한 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소? 그러지 말고 예쁜 주모 외상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어리고 어려서 우리 주모가 제일 곱지. 내 참, 이번이 마지막일세? 외상값은 꼭 받아낼 테니 그리 하시오. 만식은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곧 좋은 소식을 들을 테니 내 좋은 꿈을 꿨으니 말일세. 한편 덕보는 형처럼 주막에서 외상으로 먹을 만한 배짱은 없었으나 제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죠. 시장 골목을 어슬렁거리던 그는 한 손에 광주리를 든 안악에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아짐. 배추를 어찌 그리 싱싱하게 골라오셨소? 그녀가 잠시 멈추어 그를 보았습니다. 이봐 덕보. 배추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 게야. 배추뿐이겠습니까? 그 배추로 만든 김치 솜씨하며 아짐 어르신께서는 복도 많으시오. 안악은 듣기 좋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허허, 자네 주둥이 참 달구만.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덕보는 일부러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요, 아주머니. 제가 어릴 적부터 엄니가 해주신 배추전을 좋아했는데 저번에 아짐이 나눠준 그 맛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소. 그런데 마침 아짐네 배추를 보니 울 엄니와 똑같은 그 맛이 생각나서. 여인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자네 엄니가 해주시던 맛이 그렇게나 그리운 게야? 그렇지요. 어머니 손맛은 사라져도 아주머니의 배추전 한 장이면 제 기억이 다시 살아날 듯합니다. 여인은 쯧쯧 혀를 차며 푸짐한 배추전을 부쳐주었습니다. 어서 맛보게. 나도 아들 키우는 사람으로서 안쓰러워서 안 되겠어. 아이고, 아짐. 평생 아주머니 은혜를 잊지 못할 것이오. 덕보는 넉살 좋게 배추전을 입에 넣으며 속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늦은 오후 형제는 다시 집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만식은 배를 두드리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고 덕보는 입가에 남은 기름을 손등으로 훔쳤죠. 형님, 뭐라도 잡섰습니까? 당연하지. 내 주둥이면 굶어 죽을 일이 없지. 그러는 너는 배를 채웠냐? 저는 배추전을 먹었습니다. 간만에 배부르게 먹었구만요. 그때 옆집 안악이 다가와 두 사람을 보더니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이, 만식이네. 자네들도 장가갈 궁리를 좀 해야 하지 않겠어? 내가 방금 시장에서 들었는데 옆 마을의 박초씨 댁에서 사윗감을 찾는다더군. 형제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정말이요? 근데 아무한테나 시집 보내겠소? 안악이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글쎄 그게 말이야. 돈 많고 잘난 사윗감을 찾는 게 아니더군.
그저 술 안 먹는 사위를 찾는다고 아나요. 순간 만식과 덕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만식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보야. 이 형님이 장가를 가야겠다. 덕보는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님. 형님은 술 없이는 못 사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막걸리 조지고 오셔놓고. 만식은 태연하게 대꾸했죠. 그건 지금까지의 이야기고. 내일부터는 술을 못 먹는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럼 형님이 도전해 보실런지요? 만식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 형수님 잘 모실 준비하고 있거라. 그렇게 만식은 꾀를 꾸미며 장가갈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기와집 마당에는 술을 못 먹는 사윗감을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감은 팔짱을 끼고 총각들을 둘러보며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사위를 정할 것이오. 조건은 단 하나.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자만이 내 사위가 될 수 있소. 술을 못 마신다는 자는 앞으로 나와서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누군가 먼저 나서야 했기에 한 총각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총각은 허리를 반드시 펴고 대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제 조상 대대로 술을 멀리하였으며 저희 집안에서는 술잔을 쳐다보는 것조차 죄로 여겼습니다. 그럼 자네는 평생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단 말인가? 총각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차라리 독을 마실지언정 술은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총각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총각은 일부러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술 냄새만 맡아도 기절합니다. 지난번 장터에서 실수로 술 항아리 옆을 지나쳤는데 그만 숨이 턱 막혀 쓰러져 버렸지 뭡니까? 그렇게까지 술을 못 마신단 말인가? 제 앞에 술을 두시면 저는 바로 눈이 뒤집혀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 것입니다. 대감은 코를 만지작거리며 세 번째 총각을 불렀습니다. 세 번째 총각은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 저는 술이라는 글자만 봐도 어지럽습니다. 글자만 봐도 어지럽다고? 예, 그렇습니다. 술이란 글자를 본 순간 제 손발이 저려오고 머리가 핑 돌며 심지어 지난번에는 글자만 보고도 기절할 뻔했지요. 허허, 이 친구들 보게. 그때 만식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만식은 마당 한복판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 순간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도 술 글자만 봐도 기절하는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만식의 눈이 번쩍 뒤집혔습니다. 우와! 그리고는 갑자기 떼굴떼굴 마당을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술. 술이란 말만 들어도 몸이 저절로 반응합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네. 총각들은 모두 경악하며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아니, 우리도 거짓말을 했지만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저 눈깔 뒤집히는 연기 보게. 대감도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이보게. 정신 차리게나. 하지만 만식은 더욱 과장되게 바닥을 구르며 절규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온몸이 마비되는 병이 있습니다. 우와, 살려주십시오. 대감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자네처럼 술을 싫어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나. 자네야말로 진정한 사윗감이로다. 그 순간 총각들의 얼굴이 일제히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저 정도 구라를 날려야 사윗감이 되는구나. 내가 졌다 졌어.
박진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자네를 내 사위로 삼겠네. 됐다. 이제 나는 장가가는 것이야. 그렇게 만식은 누구보다도 기막힌 연기로 술을 못 마시는 사윗감이 되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부와 만식은 신부의 방에 앉아 합한주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잔을 들었고 만식도 겉으로는 의연한 척하며 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못 마신다던 만식 때문에 신부 집에서는 술 대신 쌀뜨물을 합한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쌀뜨물을 따라 잔을 올리자 만식의 눈이 순간 커지더니 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엇이오? 서방님이 술을 못 드신다 하니 집에서 특별히 술 대신 쌀뜨물을 준비하였어요. 만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두 눈을 뒤집으며 방방 뛰었습니다. 우와! 이럴 수가. 신부는 깜짝 놀라며 만식을 붙잡으려 했지만 만식은 더욱 격렬하게 뛰며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어머, 왜 그러십니까? 부인, 큰일이오. 나는 본래 술만 보면 발작을 일으키는 병을 앓고 있었소. 그런데 이제는 멀건 물만 봐도 몸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병으로 바뀐 것 같소. 신부는 당황한 얼굴로 만식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소. 나는 이제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몸이 되었소. 이 상태로 가면 나는 곧 목이 타서 죽고 말 것이오. 신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마셔야 하십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만식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가단 죽겠는데 방법이 있겠소. 그 방법은 오직 술뿐이오. 네, 술이요. 만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내 몸이 이제 술만을 받아들이게 되었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나는 점점 더 약해질 것이며 결국 탈진하여 쓰러지고 말 것이오. 신부는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신부는 다시 잔을 비우고 이번에는 맑은 청주를 가득 따랐습니다. 만식은 이를 보며 비틀거리는 척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떨리는 척하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극적으로 눈을 감고는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신부는 깜짝 놀라며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신지요? 만식은 잔을 내려놓고 손을 가슴에 올린 채 감동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부인. 이제 살았소. 아휴, 참으로 다행입니다. 술이 내 목숨을 살렸소. 아버지께서 이 일을 아시면 술이 사위 목숨을 살렸는데 어쩌시겠소. 부인, 잔이 비었네. 한 잔 더 주시오. 그날 이후 만식은 떳떳하게 술을 마시는 신랑이 되었습니다. 박진사도 처음에는 진노하였으나 이미 올린 혼례를 물릴 수도 없고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만식은 장가를 가서도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덕보는 형 만식이 넉살 하나로 장가를 가더니 떳떳하게 술까지 마시는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여간 우리 형님은 대단해. 술 안 마시는 사위를 구하는 데 가서 당당하게 술 먹는 사위로 자리를 차지하다니. 덕보는 형처럼 자신도 장가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터에서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웃마을 김진사가 사윗감을 찾는다더군. 김진사면 제법 살만한 집 아닌가? 그렇지. 그런데도 더 큰 부자 사위를 얻으려 한다지 뭔가. 이 말을 듣자 덕보는 눈을 번쩍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잣집 사윗감이 되고 싶으면 더 부자처럼 보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 형님이 술 못 먹는 척해서 장가를 갔듯이 나도 머리를 좀 써야겠군. 그렇게 덕보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덕보는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적당한 크기의 회초리들을 골라 한 짐을 가득 짊어졌습니다. 그는 회초리를 지게에 짊어지고 김진사 집 앞으로 일부러 지나가며 피곤한 척 헉헉거리며 걸었습니다. 때마침 마당에 서 있던 김진사가 덕보를 보더니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이, 총각? 그 짐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 김진사는 호기심이 생겨 덕보의 지게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짐은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힘들게 지고 가는 것이오? 이건 말씀이십니까? 들었소. 그 많은 걸 어디에 쓴다는 것이오? 어르신, 이건 그냥 회초리가 아니옵니다. 전부 쇠콧두레로 쓸 나무들이지요. 김진사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쇠콧두레? 쇠콧두레라면 소의 코에 끼우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지요. 김진사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무엇이라? 저 많은 걸 다 쇠콧두레로 쓰다니. 엄청나게 많은 소를 가지고 있다는 소린데. 나는 더 큰 부자 사위를 얻고 싶었는데 이 사람만한 사위감이 없겠군. 김진사는 덕보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은근히 떠보듯이 물었습니다. 왜 직접 나무를 지고 다니는 것이오? 아랫사람을 시키면 될 것을. 그러자 덕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은 머슴들이 일을 잘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은 제가 직접 챙겨야죠. 이 쇠콧두레용 나무들은 아무거나 쓰면 안 되거든요. 소들이 예민해서 콧두레가 마음에 안 들면 밥도 안 먹고 일을 안 하려 든다니까요. 김진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군. 자네처럼 부자면서도 부지런한 사내가 드물지. 요즘 젊은이들은 가진 것이 있으면 놀고 먹으려 하는데 말이야. 덕보는 겸손한 척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가진 것이 많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죠.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이 일을 대충 하다가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김진사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덕보를 믿고 말았습니다. 이 총각이야말로 내 사윗감으로 딱 맞겠구나. 이렇게 부지런한 데다가 재산도 많다니. 김진사는 생각을 정리하더니 덕보를 향해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 혹시 장가는 갔는가? 아이고, 어르신. 보시다시피 하는 일이 산더미라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김진사는 더욱 확신을 가지며 덕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잘 되었구려. 마침 우리 집에도 시집을 보내야 할 딸이 있는데 자네라면 내 사위로 삼고 싶소. 덕보는 속으로 크게 웃었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하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정말이십니까? 오늘 처음 본 제가 사위가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고 말고. 자네보다 더 좋은 사윗감이 어디 있겠나. 그리하여 덕보는 한 짐의 회초리를 들고 와 큰 부자로 오해받아 사윗감으로 결정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술로 장가를 갔다면 나는 회초리 한 짐으로 장가를 가는구나. 그렇게 덕보도 형 못지않은 넉살과 제주로 혼인을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신부 집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덕보는 김진사 댁의 환대를 받으며 기와집 마당을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장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덕보를 바라보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 장인은 사위의 재산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덕보를 불러 앉힌 장인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정색하며 물었습니다. 이복의 사위, 자네가 키운다는 그 수많은 소들은 어디 있나?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네. 덕보는 준비라도 했다는 듯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장인어른. 이제야 궁금하셨습니까? 그렇지.
그냥 보기만 해도 배부를 것 같네. 덕보는 슬쩍 눈썹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장인어른. 저는 소가 많다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순간 장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 저는 그저 쇠콧뚜레를 많이 만든다 했을 뿐입니다. 뭐? 쇠콧뚜레를 많이 쓴다는 말이었단 말이야? 예. 앞으로 소를 많이 사게 되면 쇠콧뚜레가 많이 필요할 테니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지요. 장인어른도 아시다시피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장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못해 새파래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러면 지금은 소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닌가? 덕보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장인은 그 자리에서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기를 당하다니. 내 꾀에 내가 당했구먼. 장인어른,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 이 집안을 번창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덕보는 소 한 마리 없이도 아들, 딸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 만식과 함께 세상 유쾌한 사위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